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 주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먼데이. 경제 맵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두 분 사월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난주가 4월 첫 주였고 이번이 4월 둘째 주인데요. 어떠세요? 주변에 꽃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벚꽃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날 비가 왔어. 벚꽃이 다 떨어져가고 그래서 이거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4월 어차피 이제 벚꽃도 떨어지고 하니까 교수님도 저도 그렇고 이제 뭐 아이가 좀 5월 5일이니까 그때 또 날씨가 또 어떨지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벚꽃이 만개한 4월 첫 주면 좀 설레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5월 5일을 기다리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너무 좀 급변하고 생각 외로 꽃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우리의 경제 뉴스들도 매일매일이 큰 뉴스들이어서 이번 주도 짚어볼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볼 뉴스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정정 실적 발표했습니다. 1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라고 해요. 전년 동기 대비 96%가량 급감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생산을 줄이기로 한 건데 이 감산 공식화 소식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목일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20%가 반도체고 또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에서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수출하고 반도체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 두 번째로 높습니다. 75%인데요.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한국 반도체가 안 되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60%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한 2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80%를 차지하는 대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반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메모리가 한 30%, 비메모리가 65%입니다. 비메모리는 대만에 있는 TSMC라고 하는 회사가 압도적인 등을 하고 있고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등이죠. 메모리라고 하는 저장하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비메모리는 스마트폰과 같이 통화가 되거나 연결할 때 쓰는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정도 되는데 매년 50조 원씩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 1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영업이 96%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현금 1조 정도 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정상적인 투자를 못하겠고 반도체를 줄여서 생산해야 되겠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로테크놀로지도 반도체 생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반도체 생산가 가장 낮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도체를 계속 생산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드디어 감산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오히려 호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장에서는 이 최악의 실적이라는 데보다 감산을 결정했다는 부분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드디어 반도체가 오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반도체를 생산해왔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가 지금 1,200조 원 쌓여 있다 그러면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도체 생산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이 올 하반기부터 크게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감산을 하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든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와 같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랐던 거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식을 통해서 1조를 벌었다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 월급이 20%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사가지고 한 40년 투자했던 1조가 모였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내 월급의 한 25% 정도를 시가총액 1등에 투자해라. 그것이 부자가 되는 일이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시가총액 1등일 때마다 종목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는 2,300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매년 20개의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고 가장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전 세계 글로벌 시가총액 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요.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식의 시가총액의 비율은 미국이 애플이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 1등 애플과 삼성을 이렇게 9대 1로 하는 게 가장 좋고 워렌 버핏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네. 이분은 전체 자산의 50%를 애플을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무 주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가총액 1등 애플과 삼성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요한 점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그 일화 어떤 교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김대중 교수님 저도 희망인데 아니요. 네,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투자 시장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기업이 영업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투자 시장에서 또 환호를 하고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환호를 했대요. 특히나 뭐 기업이 망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서 이제는 금리 못 올리겠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삼성의 반도체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급 물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안 팔리던 거를 이거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겠다 하면서 재고를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재고 물량들이 많이 쌓였는데 앞으로는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격도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고에 대한 물량들이 빨리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증권 안에서도 주식시장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거를 보면 이거 기업들은 정말 힘들고 은행들은 파산을 하는데 투자 시장에서 해석하는 건 정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할 수 있구나. 특히나 뭐 과학 그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특히나 투자 시장 안에서는 생각이 조금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상황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시장 안에서 투자 시장하고 참 기업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들이 뭐 요즘 들어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은행 파산을 통해서 참 많은 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맞네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그런 거 같고 투자자들이 굉장히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돼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정의가요. 기업의 6개월 선행지수를 말합니다. 6개월 뒤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날지 안 날지 지금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정의가 기업의 현금 흐름을 현재와 가치화한 것. 6개월 앞서서 이제 반영하는 거고 거기에 투자 심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나고 96% 폭락을 했지만 6개월 뒤에는 삼성전자 이익이 과거처럼 10조 이상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감이 6개월 후에 현실로 나타나긴 할까요?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이 드디어 이제 리오프닝을 해서 정상화되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 연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5.5% 기준금리에서 다시 내리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애플,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실적 발표한 것 더불어서 감산 소식 좀 짚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결정합니다. 현재 3.5%죠. 지난번에 한번 동결을 해서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뭐 관측들을 많이 하는데 동결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되게 우세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대출금리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도 하고 요즘에 뭐 이제 부동산 관련 비은행권 불안이 금리 인상하고 좀 연계된 문제이기도 해서 송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금 뭐 저도 동결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제 각국마다 금리를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게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국가가 처한 거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인상의 추이를 좀 높낮이를 조절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한 2에서 한 3% 정도까지 갈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체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뭐 주요국하고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는 일단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많고 그 부동산 안에서도 그 부채에 대한 비율 자체가 높거든요. 그러면은 타국에서는 물가를 좀 더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뭐 가계부채의 심각성이라든지 또는 경기에 대한 우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그 타 국가보다는 뭐 최근 들어서 좀 발표가 낮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만 4% 정도라면 그 물가보다는 뭐 가계부채라든지 또는 이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외적으로도 미국에서 앞서서도 계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적으로 밟아오다가 최근 들어서 어떤 뭐 은행 파산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나라도 발걸음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거기에 가계부채라든지 경기 침체를 조금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무리해서 그렇게 조금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쫓아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채권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기준금리 동결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환율도 예전처럼 막 1,400원 후반대까지 가는 그런 급등세에서 지금 한 1,300원대 뭐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그 시장 안에 그 환경들을 봤을 때는 좀 동결 쪽에 무게를 좀 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도 어떻게 동결로 예측을 하세요? 네, 지금 뭐 동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0%고 우리나라가 3.5%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이 한 2,300개 정도 되는데요. 30%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렵습니다. 상장기업도 이렇게 어렵고 또 중소기업은 한 반 정도가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미국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커플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외국인들 투자 자금 유출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30%를 외국인 투자 자금이거든요. 그 미국이 가장 안전한 자산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현재 기준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왔는데 지금은 국내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동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보통 한 1년 동안의 가장 최저 수준으로 그 오름폭이 그래서 그것도 좀 동결에 힘을 실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5% 나왔고 미국은 6%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미국은 전체 물가에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이 3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월세 물가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가지원 빼버렸어요. 그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다 자가를 포함해서 반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미국이나 유럽보다 물가 지수에 항상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우리가 세계적인 표준을 따르지 못하니까 우리도 이제 자가집도 포함하겠다. 정부에서는 자가집은 자기가 살고 있는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에서 빼야 된다는 게 맞지만 다른 나라도 보면 자기 집에 대해서 월세를 매일 내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를. 그러니까 반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가집을 포함해서 물가를 한다 그러면 미국 정도로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그 전년 동월 대비로 4.2%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물가가 4.5% 올랐는데 이게 최저폭으로 오른 거라고 해서 상승률이 이제는 둔화하기 시작했구나라고 해서 조금 이제 안정세에 접어드나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는 높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물가 지수에 품목되는 게 460개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460개 되는 물건 가격을 가지고 얼마나 올랐는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이 460개 품목 중에서 86% 올랐습니다. 석유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가스 가격은 코로나 이전보다 500%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물가가 워낙 계속 오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 공공요금, 전기나 가스 요금을 실제 가격에 반영한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자원부에다 좀 요청을 했죠. 정부가 국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공요금 올리는 걸 좀 자제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좀 낮게 나왔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전기, 가스가 반영된다 그러면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하반기까지는 좀 물가는 계속 오를 것 같고 물론 상승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근데 저는 이제 물가 같은 거는 사실 오늘 내가 얼마를 내 지갑에서 얼마를 내는 거 여기서 직접적으로 물가가 높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과 물가가 오른 폭이면 부동산 시장에도 뭐 영향을 미치나요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까 대출 비중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 돈을 다 소비를 하고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대출금 내고 이런 물가라든지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집을 내가 낼 수 있는 금액 안에서 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라면 집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외적으로도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봤던 사람들이 뭐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석유, 그다음 그 국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까지 아직 또 불안 요인이 있다라면은 역시나 뭐 고민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게 단순히 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 내가 집을 사고 이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모든 물건도 식료품들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신선 식품 지수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7.3% 정도 올랐거든요. 집에 냉장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 채소도 사고 뭐 밥도 해먹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소비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을 할 때 뭐 수도라든지 연료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애들 들어간데 뭐 교육비나 또는 애들 하나 둘 키우고 본인들도 봄철이면 또 옷 같은 것도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한 6% 정도 올랐다라면은 집은 집대로 사고 거기에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내는데 이런 밥 사 먹는 거, 옷 사 입는 거, 집 사는 거 뭐 이런 것들 의식주가 다 힘들다라는 거는 결국은 주택 가격하고는 당연히 연결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이런 하나하나의 집이 1인 가구가 아니라 뭐 한 3, 4인 가족 되면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뭐 부동산 가격하고 경제하고 이런 뭐 우리나라의 어떤 물가 상승률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연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걸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쉽게 그냥 당장 내 지갑에서 얼마가 나가는지를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말씀하셨지만 물가가 높으면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뭐 이제 금리 대출 금리도 높아지겠지만 이사 비용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사 오고 가는 거. 그리고 이사하면 뭐 가구도 살 것이고 뭐 가전제품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오르고, 그러니까 다 연결된 거니까 결국 물가도 안정이 돼야 부동산 경기도 같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경제가 먼데이. 한 주간의 경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님 두 분과 또 2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우리 교수님, 대표님 평소에 YTN 라디오 잘 들으시나요? 예, 저는 일부러 딱 94.5에 맞춰놓고 차에 타면 항상 듣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어떤 거세요? 예, 우리 생생경제 제일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눈을 살짝 못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은요? 저도 최근 들어서 그 이제 자동차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94.5를 저장을 해놨고. 최근 들어 저장하셨어요? 그 조금 더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고 원래는 한 7번 정도 돼 있었거든요. 1번으로. 진짜요? 네, 1번으로. 근데 저는 7번을 원래 잘 눌렀어요. 원래. 네, 원래 잘 행운의 번호니까. 네, 익숙해가지고 7번을 잘 눌러놨었는데 그 최근에서는 아예 1번으로 바꿔놨고 그다음에 뭐 생생경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많이 들어서 여기 나오신 월요일부터 금요일 나오는 패널분들은 웬만한 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방송을 하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실제 방송을 들으세요, 본방송을.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그 월요일 날 2부 때 부동산 얘기만 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경제가 뭔데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야 되겠다 해서 아예 다 넓혀 버리는 거죠. 시야를 더 넓혀야 되겠다.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들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구나. 우리 교수님 청취율 조사 하는 전화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저기도 전화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고 꼭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해관계자처럼 해가지고 이해관계자한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항상 저기 사모님한테 전화기를 넘겨주세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하셔도 되고요. 사모님과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요. 좋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YTN 라디오 생생경제 청취율이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 2부를 이어가도록 하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더라고요.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1,900여 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던데요. 지금의 집값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이거였대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아직 집값이 바닥을 찍지 않았다.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4명 정도는 이제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뭐 변동 없을 거다. 이렇게 응답을 했대요.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맨날 그 여론조사 볼 때마다 항상 6대4 뭐 30%, 20% 맨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막 되게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러세요? 근데 항상 뭐 6대4 정도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과감해서 한 10% 정도를 조금 더 올립니다. 그래서 보면 한 6대4 지금 뭐 전체 정확하게 보도된 거 보면 한 58.5% 정도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 아니다.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58.5 답답해서 6대4로 맞춰놨나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약 6명.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본 게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플랫폼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유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 작년에 실거래가가 마이너스 22% 정도 지수로 떨어졌는데 그거를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덜 빠졌다라는 게 가장 많은 그 설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금리보다는 경기에 대한 침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물가 얘기를 했는데 주머니에서 나갈 돈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내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기가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미분양들이 적체가 되는 거. 그래 조금 예전보다는 호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금리가 우리가 아까 3.5%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를 것 같다라는 것이 조금 더 그 설문에서는 하단 쪽에 그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집값이 좀 더 빠져야 된다. 그리고 빠지지 않으면은 경기가 너무 좀 어려우니까 내가 집 살 여력이 좀 안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럼 집값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그거는 당분간 보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망세 그 응답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조금 금리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금리 변동에 대한 그 우려가 아무래도 제일 커서 이게 한 40.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아직 바닥을 찍지는 않았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이런 그 집값이 만약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도 반등보다는
횡보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들이 이런 부동산 플랫폼에 응담을 하신 그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답변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경제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 설문조사의 결과 그래도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잖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기 지수 중에 관련해서는 네. 부동산은 경기 동행 지수라고 합니다. 경기 동행 지수. 예, 우리가 앞에서 제가 주식 시장은 경기 6개월 선행 지수라고 말씀드렸고 네, 네. 부동산 시장은 경기 동행 지수입니다. 지금도 경기가 어렵게 올 연말까지 갈 예정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앞으로 2번 더 남았습니다. 0.25% 2번 정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부동산과 은행의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0.8의 관계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담보대출 금리가 7% 8%를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내리는 거고 네. 은행 대출 금리가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7%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은행 집담보대출 금리가 아직도 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 내년부터는 은행 집담보대출 금리 내리기 때문에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중이 5대 5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 국민의 한 66%가 아파트에 살고 한 25%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데 많이 거주하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합니다. 청약 통장은 무조건 가입을 하고 본인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부동산 사람들이 못 팔아가지고 막 팔고 싶거나 못 팔아서 막 아우성일 때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집이 없다 그러면 하나 분양받아 준다 이런 마음으로 가진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람들이 사려고 하느냐 팔려고 그러느냐 그 기준을 본다 그러면 아직은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6%까지 집값이 내린다고 60%가 집값이 하락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앞으로 내가 이제 베푸는 마음으로 산다 그러면 남들이 못 팔아서 아직도 막 팔고 싶어 할 때 내가 저 사람이 집을 못 팔아 하니까 내가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남들이 막 사고 싶을 때 하나 팔아주든지 뭐 그런 방향. 그게 아마 이제 작년에는 막 사람들이 못 팔아서 막 뭐 너무 사고 싶어 했죠. 100% 집값이 올랐잖아요. 작년부터 또 20% 내렸다가.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앞으로 올 연말까지는 좀 내릴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은 잘 보고 분양을 받는 것이 내가 계약금 20%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그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네, 돈이 지금 없는데 가능합니까? 베푸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면 부자가 되나요? 부자가 되는 뭐 지름길이라 당연한 말씀이시긴 한데 부자가 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원래 부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거지. 뭐 그쵸. 사실 돈이 그렇게 없는 한 20, 30대인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 누구나 이제 베푸는 마음을 이제 다 베풀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이 집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비싼 거고 사람이 뭐 평생 집을 몇 번 사겠어요. 그럴 때 좀 베푸는 마음을 너무 가지면 너무 손해지 않을까요, 교수님?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자산의 70%가 다 집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 2만 원만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18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18세부터 청약 통장을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서울에도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인 입주는 2년 뒤에 하거든요. 그러면 2년 뒤에는 집값이 크게 오를 시점이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서울에 이제 분양을 하는 시기에 이제 통장을 가지고 가점이 낮다 그러면 이것이 청약을 해서 당첨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지금 좀 미분양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 분양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재고주택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분양을 받으면 계약금 뭐 10% 그렇죠, 20% 받고 중도하고 나중에 전세금으로 하니까 돈이 좀 적게 돈을 모일 좀 기간이 있잖아요. 분양을 받으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거는 제가 좀 해석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대요. 근데 네. 집값 하락폭은 확대됐답니다. 네. 근데 보통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면 네. 원래는 가격도 상승하기 마련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은 늘었는데 집값 하락폭은 커졌단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거래 어떤 뭐 상승 거래라고 하고 하락 거래라고 하는데 이 빈도라든지 아까 설문조사한 것처럼 몇 대 몇이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락 거래가 많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량은 늘어도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초급매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9억 이하의 주택들만이 해당이 돼요. 최근 들어서 거래가 많이 된 지역들이 강서구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곳 같은 경우는 9억 이하의 주택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이 뭐냐면 그 고정으로 금리를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한 4% 정도. 지금 앞에서도 우리가 그 설문조사 얘기하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동결된 가격들, 고정된 가격을 가지고 자금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예측 가능한 그런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생애 최초를 통하면은 80%까지도 소득에 관계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집을 살 수 있는 비중 자체가 2030들이 늘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는 돈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돈이 없고 그다음에 그 지출이라든지 또는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해도 뭐 40, 50대나 30, 40대보다는 증빙 자체가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이 지금 거래 자체가 되고는 있고 거래량은 늘긴 늘었는데 하락된 거래들 그리고 호가보다도 낮은 거래만 수요자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래량이 많았을 때 집을 사는 구조가 만약에 10억짜리 어떤 공급자가 있고 5억짜리 수요자가 있으면 이 5억짜리 수요자가 집값이 더 오르니까 10억짜리 집을 사주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10억짜리 공급자가 5억에 있는 수요자의 그 가격에 맞춰서 매도를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최근 들어서 발표한 뭐 KB에서 발표한 자료들 보면 매매 수급 지수라고 있는데 매매를 하는 사람들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봤을 때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시장 안에서 수급을 논을 할 때 결국은 매수자들이 우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매수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결국은 싼 값, 초급매, 초초급매만 매입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고는 있는데 결국은 지금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그 과세 기준일까지 매각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싸게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그 뭐 최근 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에서 80으로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보유세가 조금 낮아졌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초급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 대표님 말씀이.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늘었는데 집값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건 지금 급한 사람만 집을 팔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매수와 매도의 이제 양을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건데 지금은 집을 파는 사람이 더 많다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 이제 부동산은 필수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이 100% 올랐어요. 전세 가격 90% 올랐습니다. 이제 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담당 장관이라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서울에 재건축을 허락을 하게 되면 집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재건축을 허락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0%가 단독 세대주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 40%까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균 연령이 이제 90세가 넘어가게 되고 단독 세대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10년 전부터 계속 줄었다. 그러니까 부동산 내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은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한 2, 3년 정도 좀 조정을 받아서 내리고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90% 확률로 수도권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분양을 받는 것이
집값의 20% 정도 계약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중도금, 잔금 전부 다 대출해 줍니다. 네. 또 잔금 때는 전세를 주면 되거든요. 요즘은 의무거주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전매 제한 기간도 많이 완화가 됐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은 뭐 이제 법안이 통과는 안 됐다고는 하지만 뭐 이제 국토부에서 계속 이제 좀 법안 통과될 수 있게끔 뭐 논의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점점 뭐 이제 규제 같은 것도 완화되고 하니까 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이 좀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련 뉴스 중에 그리고 또 이제 걱정되는 좀 우려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PF 부실 우려에 대한 뉴스예요. 국내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하는데 좀 이거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100% 달라 뭐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분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추이 같은 경우도 10만까지는 괜찮다라고 해도 이게 10만까지 간다라면 이 PF 부실에 문제점이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권사 35개 중에 PF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10.38%까지 이게 치솟은 거거든요. 네. 그냥 기존만 해도 2019년도에는 부동산 아까 문재인 정부 시절 때 10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2019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연체율은 1.3%였어요. 그거 대비했을 때 10%라면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도 3.37%, 2021년도 3.71%라고 보면은 이게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커졌고 이게 지금 증권사 PF 대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연체율만 늘은 게 아니라 이게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뭐 나가는 대출에 대한 금액 자체도 커졌을 거거든요. 개발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그렇다라면은 노출된 금액도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들 보니까 약 한 13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상환이 가능하고 나중에 잘 되려면 PF라는 거 자체가 정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PF는 그 사업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담보라는 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뭐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뭐 담보물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물건이 있죠. 그렇죠. 하는데 이 이거는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을 좀 받아주는 게 도와주는 거 정도 될 정도다 보니까 이런 부실도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증권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치솟을 거라고 생각들을 한 거죠. 그렇다 보면 대출을 해주는 게 뭐 최근 들어서는 규제가 완화되고 해서 아파트 쪽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 나갔던 돈들 자체가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또 지식산업센터들 뭐 이런 것들은 사업성들이 최근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가 완화가 돼서 예전에 규제가 강화가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사업장들의 풍선 효과나 반사이익을 가지고 분양이 잘 됐었는데 지금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방권에 있는 돈들이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가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해서 반사이익을 받았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었는데 지금 규제가 완화돼서 뭐 이 상품들을 꼭 쳐다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면 토지 매입을 해서 뭐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토지들을 그 살 때 쓰는 그 자금이거든요. 네. 그 단기로 빌리는 돈인데 이게 분양이 좀 결여가 된다라면 그 PF 들어온 돈을 가지고 브릿지를 막아줘야 되는데 PF에서도 부실이 되면은 브릿지론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곳에도 나간 돈들이 많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위험도가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 PF 대출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설사만 보통 건설사가 줄도산한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위기인데 문제는 건설사에서 끝나지 않고 건설사들이 돈을 빌린 그 금융기관까지도
이게 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더 좀 공포감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그 정도로 지금 우려할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의 분양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국가가 보장을 해줍니다. 예. 그렇지만 아파트는 이렇게 보장이 되지만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은 이제 사업성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부실화가 되었고 지금 은행의 연체율이 0.1%입니다. 근데 정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체율이 10%이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1000배 정도 높다. 예. 은행의 연체보다 1000배나 높은 것이 정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적인 부동산의 위험 요소다. 네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5라고 그랬는데 정말 아파트라든지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게 제일 좋지만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상업용 시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지만 이 상가 같은 거는 필수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자.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정권사입니다. 아, 그래요? 정권사가 이렇게 또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아주 잠재적으로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대책을 세우고는 있죠. 정부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사가 워낙에 이렇게 위험했었고 뭐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강원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정권사가 좀 관련돼 있었습니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경제가 먼데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준비한 지금 뉴스들이 많은데 두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네. 두 분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서 그 주 또 중요한 경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부 교수님 두 분과 경제가 먼데이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